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가장 최신작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목이 매스커레이드 게임이에요. 예. 예,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을 거예요. 예, 굉장히 한국에서도 지금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끌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 작품은 일본에서 2022년 4 월에 나왔고요. 네. 이게 2022 년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유일한 작품입니다. 아, 보통 1년에 한 두세 권씩 쓰시는데, 뭐 두세 권 썼는데 요즘 인제 두 그때는, 권 정도 쓰고 계신데 예, 그때 2022 년에는 요 작품 한 권만 썼고요. 네. 요게 시리즈잖아요. 예, 시리즈입니다. 네 번째예요. 네. 매스커레이드 호텔 뭐 2 부, 나이트 뭐 이렇게 나오면서 네. 인제 매스커레이드 게임까지 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매스커레이드 게임 가장 최신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줄거리 해설해 드리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셨죠, 교수님? 예, 됐습니다. 이것도 이 리라이팅 하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요? 이게 아 또 이거는 장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장편에 등장인물도 많고 해 가지고 정말 고생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고생의 산물을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 니타는 현재 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20대 초반에 이리에 유토라는 이름의 남성이 자신의 허름한 원룸에서 가슴에 칼이 찔려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에요. 살해당한 이리의 유토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17살 때 큰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금지된 장소에 자전거를 세우려는 참에 곁을 지나가던 대학생이 나무라자 불끈해서 상대를 때렸어요. 게다가 한두 방이 아니라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쓰러진 상대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 불명 상태였고 1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토는 17세라는 나이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지낸 시간은 1년 3개월이었어요. 그 사이에 직업 교육을 통해 용접과 기술을 배워서 소년원을 나온 후에는 어렵지 않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4년여가 지난 후에 살해당한 것이에요. 경찰에서는 예전 유토가 길가에서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생의 유족을 의심하며 조사합니다. 유토 때문에 죽은 대학생의 어머니인 가미야 요시미를 형사가 찾아가자 그녀는 유토가 살해당한 것을 알고 있었고 혹시 형사들이 자신을 찾아올지 모르겠다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유토의 사망 시간에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일단 그녀에게 형사 한 명을 배정해서 감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살해당한 유토의 휴대폰을 통해 유토의 행적을 추적하던 도중에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유토가 죽기 1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기묘한 행동을 취했어요.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나와 거의 2시간 가까이 동네를 돌아다닌 것이에요. 어딘가 가게를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길거리를 여기저기 걷다가 다시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시간 경과를 보면 조깅을 한 것도 아니에요. 워킹이라고 하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천천히 걸었어요. 24살의 젊은이가 매주 토요일 저녁에 2시간이나 느린 걸음으로 산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 습관은 비가 오지 않는 날이면 매주 이어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의문점들을 니타 형사가 풀기 위해 조사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유토가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생의 엄마인 가미야 요시미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다는 감시 형사의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에 니타는 그녀를 미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경시청으로 니타가 들어오자 회의실에서 사원관의 호출이 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선배 형사인 모토미야의 얼굴이 보인다. 그의 팀이 맡고 있는 사건은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이었다. 어린이 공원에서 40살의 고사카라는 남자가 살해되었다. 집에 돌아가던 도중에 습격당한 것으로 보였다.
그는 예리한 칼로 정면에서 찔려 사망했다. 니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유토 살해 사건과 동일하게 흉부에 칼이 찔려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여성은 아즈사 경감이라는 강력반 수사 일과 팀장이었다. 그런데 아즈사 경감 뒤에 따라 들어오는 인물을 보고 니타는 놀란다. 노세 형사였던 것이다. 그동안 여러 사건을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면서 친해진 노세 형사가 아즈사 경감 밑에 있었던 것이다. 아즈사 경감팀이 맡고 있는 사건은 3일 전쯤 밤에 노상에서 한 남자가 칼에 정면에서 흉부를 찔려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니타, 모토미야, 아즈사 이 세 명의 수사관들이 함께 모인 이유가 있었다. 수사과장이 세 팀장을 불러 모은 것이다. 세 사건 모두 비슷한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종류의 칼로 흉부를 찔려 죽은 것이다. 그래서 동일 범에 의한 연쇄살인이 아닐까 하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그런데 세 사건과 관련돼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죽은 세 명 모두 전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니타 팀이 맡고 있는 죽은 유토는 노상에서 대학생을 때려 결국 숨지게 해서 소년원에 갔다 왔고, 모토미야 팀이 맡고 있는 죽은 요시히로는 20여 년 전에 강도 살인을 저질러 징역 18년을 살다가 작년에 출소했다. 그리고 아지사 팀이 맡고 있는 살해당한 신지도 헤어진 연인의 나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여학생이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죄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3명의 피해자 모두 전과 경력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과장이 세 팀장을 불러 모은 것이다. 아마도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살해당한 자들에게 피해를 본 유족 주변을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들이 복수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해당한 세 명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모두 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형사들은 유족들의 각각의 알리바이를 조사하지만 유족들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런데 의심 가는 유족 중의 한 명인 요시미가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자 감시 형사가 미행을 한 끝에 그녀가 들어간 곳이 호텔 코르테시아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니타 형사는 깜짝 놀랍니다. 호텔 코르테시아는 이전에 여러 번 살인사건 관련하여 니타 형사가 호텔리어로 가장해서 잠입 수사한 인연이 있던 호텔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니타 형사가 호텔로 급히 가서 과거 인연이 있던 코르테시아 호텔의 구가 부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니타는 호텔 손님들의 리스트를 받아서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현재 3명의 팀장들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인물들이 같은 날 호텔 코르테시아에 예약을 한 것이었어요. 즉, 최근 살해당한 자들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호텔 코르테시아에 2박의 일정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잠입 수사를 결정합니다. 그것도 한 팀이 아닌 세 팀이 잠입 수사를 한 호텔에서 하게 돼요. 결국 니타는 또다시 호텔리어가 되어 투입됩니다. 우선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과 관련 인물인 요시미를 주의 깊게 관찰해요. 그러던 중에 또 다른 유족을 맡고 있는 아즈사 경감팀이 특별한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 니타는 아연실색합니다. 그들은 유족을 관찰하기 위해서 스파이 카메라를 동원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호텔 측에서 알게 되면 심각하게 생각할 행동이었어요. 한술 더 떠서 유족이 머물고 있는 방을 유족 몰래 들어가서 조사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니타는
말도 안 된다고 조언하지만 아즈사 경감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쯤이야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아즈사 팀은 유족들의 방에 들어가 침대 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무리수를 둬요. 물론 호텔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설치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1년 중 호텔이 가장 바쁜 날입니다. 게다가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코르테시아 호텔에서 산타 프레젠트라는 특별 이벤트를 엽니다. 신청자들 중에 추첨을 통해 밤 10시부터 산타로 분장한 스태프가 객실로 찾아가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이벤트였어요. 평상시라면 괜찮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이벤트도 형사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타 앞에 놀라운 인물이 나타나요. 그것은 예전 이 호텔에 잠입 수사할 때 알게 된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미국에 있는 코르테시아 LA 호텔에 파견 나가 있다가 총 지배인의 급한 호출을 받고 귀국한 것입니다. 호텔에 많은 수의 형사들이 잠입 수사하자 호텔 측에서는 당황스러웠고 이것과 똑같은 상황을 예전에 이미 경험한 노련한 나오미를 호텔 측에서 부른 것이에요. 니타와 나오미는 서로 반가워하며 인사합니다. 니타는 나오미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과연 유족 세 사람이 이 호텔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해요. 게다가 이 사안이 더 복잡한 것은 관련된 유족이 3 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다면서 이 호텔에 들어오는 수상해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도 덧붙입니다. 그때 프론트에 유미에라는 20 대의 여자가 또래 남자와 들어와 체크인을 합니다. 그들이 예약한 방은 꽤나 비싼 이그제큐티브 룸이었어요. 그리고 유미에는 룸 서비스로 비싼 음식과 술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리무진 버스 시간도 물어봐요. 이들의 체크인 과정을 옆에서 보고 있던 이타는 여자가 입은 고급품은 진짜지만 남자가 입은 옷들은 전부 가짜라면서 어울리지 않는 커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여자의 신원에 대해 조사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니타 형사를 사원관이 부른다. 중요한 정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아즈사 경감팀이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인데 어떤 블로그에 대한 것이었다. 벌써 10년이나 된 블로그인데 부조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례를 올리는 블로그였다. 그런데 블로그에는 형벌이 현저히 낮게 내려진 것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놀랍게도 호텔에 모인 세 유족들과 관련된 사건의 내용들도 블로그에 올려져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이 세 사건의 유족들이 어떻게 접점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된 것이다. 아마도 이 블로그를 통해서 서로 알게 된 것이라고 경찰에서는 추측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이 블로그를 통해 서로 의기투합해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를 위로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천벌을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서로 돌아가면서 가해자를 죽이는 이 로테이션 살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통해 3명을 죽이지 않았나 하고 경찰은 생각한다. 경찰에서는 이 호텔에 들어온 유족들 말고 다른 제3의 인물이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 고객들을 관찰하고 있는 니타 앞에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나타난다. 대학교 여자 동창생이 체크인을 하다가 니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름은 미와 하즈키인데 검사 출신 변호사다. 그녀는 니타에게 경시청에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전직을 했느냐면서 놀란다. 니타는 그렇게 됐다며 우물쭈물 넘긴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호텔방에서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
니타가 자기 방으로 좀 와줬으면 한다는 요청을 한다. 난감해하는 니타에게 나오미는 고객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면서 그녀의 방으로 직접 가라고 한다. 니타가 미와의 방에 가자 그녀는 니타의 근황을 자세하게 묻는다. 그리고 한 가지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자신이 변호를 맡고 있는 의뢰인과 관련된 인물이 이 호텔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런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체크인한 젊은 커플 중에 남자였다. 그 남자는 부잣집 여자에게 기대는 습성이 있고 예전에 마리화나 파티로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도 호텔에서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거라고 알려준다. 리타는 프론트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대학 동창인 미화로부터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해준다. 나오미는 리타에게 절대로 젊은 커플이 머무는 룸 넘버를 미화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다. 리타는 상관에게도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젊은 커플을 감시한다. 그리고 특이한 한 커플도 체크인해서 주의 깊게 관찰한다. 60이 넘어 보이는 부부 같은데 고바야시 사부로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결제를 한다. 가명과 현금이라는 조건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조건이기에 이 부부 같아 보이는 커플도 주시한다. 한편 호텔 프론트에 젊은이 3명이 나타나요. 체크인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찾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들이 찾아간 방은 얼마 전 체크인을 한 유미에라는 20대 커플의 방이었어요. 여러 명이 한 방에 머무는 것은 호텔에서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호텔 측과 경찰 측 모두 이 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해요. 그러던 차에 나오미가 아즈사 팀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방에 설치한 도청 장치의 존재를 알게 되고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니타에게 도청 장치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고 묻고는 니타의 그렇다는 대답에 크게 실망을 해요. 결국 도청 장치는 다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아즈사 경감은 나오미를 개인적으로 만나 도청 장치 설치권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니타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을 해줘요. 그런데 니타가 나오미에게 자신은 반대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아즈사 경감이 나오미에게 찾아가서 진실을 밝힌 것이었어요. 한편 용의자들이 방에 들어가 도청 장치를 제거하던 니타와 나오미는 마에지마의 방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가방에서 금속 비슷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금속 탐지기를 통해 발견하지만 나오미의 반대로 가방을 뒤지지는 못했습니다. 마이지마는 그의 중학교 3학년 딸이 나체 동영상이 유포되어서 자살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가방에 든 것이 아마도 칼일 것이라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가방을 뒤지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에서는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노세 형사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형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피해자 모임 블로그에서 주목할 만한 글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20세의 한 여자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녀는 교제하던 남자가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사귀려 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신경 안정제를 다량으로 복용하고 정신 착란에 빠진 상태에서 교제하던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를 칼로 찔러 죽였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재판에서는 심신상실로 판단되어서 불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자 집안은 재벌급 집안의 딸로 아버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정보도 블로그에 있다는 내용을 노세 형사가 발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20세의 여자에 의해 죽은 남자 대학생의 부모가 현재 이 호텔에 숙박해 있는 고바야시라는 이름의 노부부였어요. 그들은 가명을 사용했고 현금으로 호텔비를 지불해서 관찰 대상인 노부부였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형사들은 또 다른 용의자들이 호텔에 투숙했을지도 모른다고 바짝 긴장합니다. 한편 유미에라는 이름의 젊은 커플들과 그 친구들은 방으로 음식과 케이크를 잔뜩 주문해요.
아마도 호텔 방에서 파티를 열 모양이었어요. 음식이 배달될 때 나오미가 가서 호텔 방에서 여러 사람이 파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특별히 밤 12시까지만 허락할 테니 친구들은 그 이전에는 나가달라고 말해요. 이에 방에 있던 5명의 젊은이들은 실망합니다. 그런데 유미에는 또 산타 프레젠트 이벤트에도 당첨된 상태였어요. 이렇게 어떤 사건을 일으킬 만한 여러 사람들이 호텔에 모인 상황에서 그들을 감시하는 형사들과 호텔 측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니타가 고바야시 부부 중에 남편을 호텔 방으로 불러서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빈 호텔 방으로 부부 중 남편인 고바야시를 부릅니다. 고바야시를 부를 때 피해자 글이 올라오는 블로그에 사용된 어떤 한 닉네임을 사용해서 불렀어요. 호텔방에서 니타를 마주한 고바야시는 자신이 속아서 왔음을 알게 됩니다. 니타는 솔직하게 자신이 형사이고 현재 이 호텔에 모인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냐면서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에 고바야시가 모든 일들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억울하게 살해당했는데 살인자인 20세의 여성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죗값을 치르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한 블로그를 알게 되었고 그 블로그는 이 사회가 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주장이 올라와 있는 블로그였고 고바야시는 매일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읽었고 결국 블로그 운영자와도 연락이 되었는데 그 운영자는 고바야시의 사연을 듣더니 한 비밀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사이트의 명칭은 팬텀 모임이라는 곳이고 그곳에는 불합리한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은 경미한 처벌로 끝나버린 참담함에 아직도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참가자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범인의 실명을 포함해서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암암리에 정체를 밝힌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범죄 내용에 합당치 않은 가벼운 처벌만으로 자유를 얻은 범인들의 근황 정보를 멤버들이 힘을 합쳐 수집하고 교환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라도 여러 사람이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하다 보면 점차 정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각각의 범인에 대해 뭔가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는 건 아니었어요. 오로지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열심히 찾아보고 그 정보를 교환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봤자 뭐가 해결되는가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고바야시는 그들의 심정이 아플 만큼 이해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 범인들은 갱생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팬텀 모임 멤버 중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자는 없었습니다. 인간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법 판단은 잘못되었다. 라는 의심을 품고 그것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려는 것이었어요. 고바야시도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 사이트에 올리자 여러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글이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라면 우리는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일요일에 집 근처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갔을 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었어요. 낯선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참에 그 여자 쪽에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 여자는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찾았다면서 솔직한 자신의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의 초등학생 딸이 귀갓길에 17살의 소년이 모는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했는데 무면에 순찰차에 쫓기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원에 보내졌다가 금세 풀려났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고바야시는 자신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면서 자신의 아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그녀도 팬텀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고바야시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알려줘요. 고바야시의 대학생 아들을 살해한 20세 여자의 신상을 추적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이름은 하세베 나오이고 SNS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에 고바야시는 검색을 통해 나오의 근황을 엿보게 됩니다. 나오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고도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별 처벌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고바야시 부부는 허탈해했어요. 이러한 심정을 팬텀 모임에 털어놓자 다들 동조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 공감의 글들이 고바야시 부부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니타는 고바야시에게 어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니라 이리의 유토가 살해된 겁니다. 눈을 둥그렇게 뜨고 고바야시는 말했다. 팬텀 모임 멤버라면 다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긴급하게 인터넷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유토에게 살해된 대학생 그 엄마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 직후에 형사가 찾아와서 알리바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알리바이가 있어서 혐의가 풀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유토가 죽어서 좋아해야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했어요. 그 살인자가 속죄하기를 바랐는데 결국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지 못한 채 끝이 나버렸다면서 이제 고통에서 해방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한편 뭔가 석연치 않은 마음도 든다고 그럽디다. 고바야시는 그녀의 글에 크게 동요했다. 범죄자들은 형기를 마치면 사건에서 해방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나 유족들에게는 영구적인 마음의 상처로 남는 것이다. 다른 멤버들에게서 동조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그 시점에는 이리의 유토가 살해된 것과 팬텀 모임 멤버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사정이 달라진 것은 그로부터 약 2주 뒤였다. 이번에는 또 다른 멤버와 관계된 살인자가 살해당한 것이다. 이때부터 팬텀 모임의 멤버들은 이게 과연 우연인지 다들 의심에 사로잡혔다. 천벌이라고 표현하는 멤버도 있었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댓글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4일 뒤, 이번에도 멤버와 관련 있는 인물이 살해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팬텀 모임의 논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되었다. 다들 자신은 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항변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번 살인 사건들이 팬텀 모임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었다. 어딘가에서 연결이 되지 않고서는 얘기가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다. 이래저래 얘기가 오고 갔지만 진상 해명에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이윽고 앞으로도 또 누군가 살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던 참에 고바야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하세베 나오의 SNS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랄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다. 갑작스럽게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날에 떠나는데 그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에 호텔 코르테시아에서 호화롭게 놀 예정이라는 글이었다. 고바야시는 이 글을 읽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수수께끼 암살자가 이 글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팬텀 모임의 가해자들이 차례차례 매장되고 있다. 그 다음 표적은 하세베 나우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니타는 고바야시에게 하세베 나오의 SNS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검색해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하세베 나오는 다름 아닌 유미에라는 이름으로 친구들과 파티를 열려고 투숙한 여성이었던 것이에요. 니타는 고바야시에게 혹시 이 호텔에 와 있는 팬텀 모임 멤버들 중에 누구라도 만났냐는 질문에 한 사람을 봤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은
자신이 교회에서 만나서 팬텀 모임을 소개해 준 여성이었다고 말합니다. 니타는 고바야시와 헤어져 돌아와 이 모든 사실들을 형사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바야시가 봤다는 팬텀 모임의 여성을 CCTV를 통해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여성의 정체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다름 아닌 니타 형사의 대학 동창인 미와였던 것이에요. 미와가 유미의 커플에 대한 정보를 니타에게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니타는 당장 미와의 방으로 찾아갑니다. 미와의 방으로 들어간 니타는 자신이 호텔리어가 아니고 형사로서 잠입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미와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미와는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밝힙니다. 미와가 유미에, 즉 하세베 나오를 만난 것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시설에서였어요. 미와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시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세베 나오도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가 자신이 어떤 엄청난 일을 과거에 벌였는지를 말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나오는 자신이 저지른 일로 괴로워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고 시설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이에 미화가 유족들의 근황을 알아봐 주겠다고 제안하고 신분을 숨기고 교회에 가서 고바야시 부부를 우연인 척 가정에서 만나서 자신도 고바야시와 비슷한 피해자라고 말한 후 고바야시와 알게 된 후 고바야시의 이메일을 받아서 그 이메일을 하세베 나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 자신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이타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고바야시는 미화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팬텀 모임에까지 초대까지 했는데 미화는 팬텀 모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하세베 나오가 미화인 척하고 고바야시와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고 팬텀 모임에 가입도 한 것이었어요. 이제야 니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은 하세베 나오가 꾸민 것이었어요. 최근에 있었던 3건의 살인 사건도 나오가 저지른 짓이었어요. 니타는 얼른 미와의 방을 뛰쳐나와 나오미에게 전화를 걸어 하세베 나오의 방으로 빨리 마스터키를 갖고 오라고 소리칩니다. 니타가 나오의 방에 도착하자 방 앞에 아즈사 경감이 있었어요. 아즈사 경감도 나오가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오의 친구들은 이미 방을 나가고 방에는 나오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즈사 경감이 나오에게 5분간만 시간을 주자고 말을 해요. 니타는 제정신이냐고 소리칩니다. 나오는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중인데 5분간의 시간을 주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쳐요. 그러자 아즈사 경감은 자신도 나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사건의 범인도 하세베 나오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나오가 미화를 통해서 고바야시의 이메일을 알아낸 후 팬텀 모임에 참여하였고 멤버들을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게 자신이 할 일이라고 여기고 3건의 살인을 저지른 후에 자신도 죽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고 나오가 생각한 것이라고 아즈사 경감이 말을 해요. 니타는 아즈사 경감이 이렇게 속속들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의 상의 안쪽에 도청기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즈사가 붙여 놓은 것이었어요. 아즈사는 어차피 나오는 극형을 받을 텐데 원하는 대로 자살하게 해주자는 의견을 말합니다. 니타는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쳐요. 그때 나오미가 마스터 키를 들고 뛰어왔어요. 니타가 마스터 키를 받아서 문을 열려고 하자 아즈사 경감이 막아섭니다. 니타가 밀치고 문을 열려고 하자 아즈사가 니타의 손목을 비틀고 엎어뜨렸어요. 그렇게 두 사람이 실갱이를 하고 있는 틈에 나오미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니타와 아즈사가 깜짝 놀라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방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니타와 아즈사가 방으로 뛰어들어가 보니 나오가 손에 칼을 들고 서 있었고 나오미는 쓰러진 채 오른팔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는 제발 자신이 자살하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야 속죄할 수 있다고 소리쳐요. 그러자 니타가 나오에게 외칩니다. 아니, 나오 씨, 대체 뭘 한다고 이러세요? 연인을 죽인 기억은 없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3사람을 살해한 기억은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 과거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든 모두 살아갈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오 씨,
나오 씨가 한 일이 정말로 속죄였나요? 올바른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나오 씨는 어차피 사형을 당할 거라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죽게 놔두자고도 했어요.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 씨에게는 처벌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나오 씨가 속죄할 길이 실제로는 어디에 있는지 그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오 씨를 구할 수 있는 건 나오 씨 자신뿐이라는 것을요. 그러자 하셉의 나오는 칼을 쳐든 채 그대로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니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보고 있었다. 그것을 확인해가며 니타는 나오의 팔을 잡고 신중하게 칼을 빼냈다. 꼭두각시 인형의 실이 끊긴 것처럼 하셉의 나오는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예, 모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나오는 우연찮게 우울증 치료 시설에서 만난 미화를 통해 자신이 죽인 연인의 아버지인 고바야시의 이메일 주소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미화인 척하고 고바야시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팬텀 모임 사이트에 초대받아서 들어갔고, 그곳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읽다가 큰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가해자들 3명을 찾아가서 칼로 죽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가 모르는 사실도 하나 있었어요. 나오에게 살해당한 유토는 17살 때 자전거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곳에 세우고 가려 하자 지나가던 대학생이 바른 곳에 세우라는 말에 욱하는 성질로 때려 죽였고, 그 후 아무 죄책감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니타 형사가 밝혔습니다. 이리에 유토의 사체가 발견된 뒤에 저희가 그의 평소 행동을 철저히 조사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기묘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스마트폰 위치 정보에 따르면 유토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한참 동안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거의 2시간을요. 그 시간 동안 어딘가 가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내 걷기만 했어요. 하지만 워킹이라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도 있었죠. 뭐 이따금씩 멈춰서서 몇 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렀으니까요. 산책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은 저는 아무래도 납득할 수가 없더군요. 24살밖에 안 먹은 젊은이가 매주 토요일에 2시간씩이나 시내를 산책할까요? 그런데요, 이 최근에야 유토의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실제로 몇 번씩 같은 코스를 제 발로 걸어본 끝에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유토가 이따금 멈췄던 자리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인도에 점자 블록이 있었습니다. 유토는 점자 블록을 찾아다닌 거였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 이윽고 목격자도 나왔죠.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점자 블록 위에 세워둔 자전거를 한 대 한 대 옮기는 젊은이가 있었다네요. 제가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도 했습니다. 유토가 틀림없다고 그랬어요. 유토는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세워서는 안 되는 곳에 세워진 자전거를 스스로 옮겼던 거겠죠. 결국 가해자들도 편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유토와 나오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팬텀 모임의 사람들은 연이은 가해자들이 살해당하는 일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다음 표적이 호텔 코르테시아에 머무는 나오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이곳에 다들 모였던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니타는 사건이 마무리된 한 달 후 호텔 코르테시아로 찾아갑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니타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호텔에 들어서자 나오미가 반깁니다. 사건 당시 나오미가 당한 부상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지만 니타는 자신이 부족해서 나오미가 부상을 당했다고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부상은 별거 아니라고 말하며 니타에게 왜 형사를 그만두었냐고 물어요. 니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표를 냈어요. 니타는 사표를 던지는 것에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어요.
사건이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을 수사에 끌어들여 부상을 입혔다는 게 가장 뼈아픈 대목이었어요. 상부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넘어갈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니타는 마음을 정했어요. 아무도 니타가 사표 내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지만 딱 한 사람 반대한 이가 있었어요. 아즈사 경감이었어요. 왜 자신이 잘못했는데 니타가 책임을 지느냐는 항변이었습니다. 니타는 자신이 책임자이기 때문이라면서 아즈사 경감 앞에서 웃어넘겼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니타가 호텔 코르테시아 총지배인실에 들어서자 총지배인은 니타를 아주 환대하며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호텔에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 경비팀을 두기로 했는데 니타를 총 매니저로 초빙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니타는 너무 뜻밖의 제안이라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니타는 도움을 청하듯이 나오미 쪽을 돌아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최상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니타 씨, 잘 오셨습니다. 호텔 코르테시아 도쿄에. 네, 이렇게 소설이 끝이 나죠. 예, 이렇게 끝납니다. 아주 장편입니다. 장편이에요. 그리고 매스커레이드 시리즈의 네 번째이기 때문에 앞에 그렇죠. 세 권을 읽으신 분들은 주인공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감정이입을 좀 해야 되는데 주인공들의 네, 요 한 편만 들으시는 분들은 잘 이제 모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뭐 니타 또 나오미 다 계속 나오는 인물들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네, 조금 감정도 좋은 감정도 애틋한 감정도 좀 가지고 있는. 네, 러브라인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러브라인이 막 될 듯 말 듯한 그런 분위기.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니타가 형사 일을 그만두고 이제 호텔로 전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경비 팀장이 인제 돼 가지고 예.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시리즈 다섯 번째 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기대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꼭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렇게 끝을 맺는 거 보니까. 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상당히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리고 아유 많고 뭐 서로 다른 뭐 여러 사건들이 왜 벌어졌는지, 그 맞아요.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유족들이 왜 모이는지 네. 이거를 다루다 보니까 좀 방대한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요 줄거리를 아주 잘 알차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이 믿고요.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제가 좀 걱정이 우려가 됐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으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매스커레이드 게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공 교수님 정말 이번에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